예,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용학 교수님 퇴임 기념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사회학과의 학과장 한준 교수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행사를 먼저 교학부총장이신 홍종화 부총장님을 모셔서 개회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용학 총장님의 고별 강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학교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이 강연은 그 존경하는 김용학 교수님을 떠나보내는 사회학과 학생들 그리고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정성을 모아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학교를 대표해서 모든 그 연세대학교 교직원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실처장님들이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김용학 총장님을 모시고 함께 일했던 우리 실처장단 그리고 학교를 대표해서 진정한 대학과 그리고 교수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평소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우리 김용학 총장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잠시 대신 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김용학 총장님은 품격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도 품격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일이나 또는 물건에도 품격이 있음을 몸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으로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김용학 총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든 교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실처장들에게는 항상 감사였고 또 항상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모든 실처장들과 교무위원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바로 다음 순서는 김용학 교수님의 고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있는 대로 The Sociology of a Sociologist라고 하는 굉장히 궁금한 주제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강연하면 저는 떠오르는 강연이 하나 있는데 혹시 카네기 멜론의 랜디 포시라는 사람의 The Last Lecture 유튜브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암에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강연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강연이었는데 적어도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강연을 하면 감동적일 것 같은데 이거 펄펄하게 살아 있어가지고 강연을 한다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뭐를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해서 남들은 고별 강연, 퇴임 강연은 어떻게 하나 하고 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종류가 있더군요. 한 종류는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해왔던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삶을 회고하는 그런 발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난 4년 동안 총장 일을 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첫 번째는 불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 중심이 되겠지만 두 번째를 좀 학문적인 관점에서 제 삶의 조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제 삶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대담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건 제대로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퇴임 강연을 위해서 준비는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시간이 안 나더군요. 그래서 고민은 좀 했지만 그렇게 강의해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썩 좋은 강의가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모이신 분들의 청중의 다양성, 저는 맨 처음에 제자들이 만들어주는 조그만 자리인 줄 알고 사회학적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좋을 것 같아서 대중 강연 비슷하게 사회학적 관점을 드는 대중 강연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사회학의 사회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학의 정치학, 물리학의 물리학 이런 건 성립이 안 하는데 사회학의 사회학은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은 모든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학문도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학도 사회학적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물리학의 사회학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 아무리 자연과학이라 할지라도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당시에 관심이 어땠는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인 산물이죠.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사회적인 구성물로서 물리학의 사회학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의 사회학도 성립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학의 사회학 분야에는 저술도 많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도 그런 쪽에 논문을 하나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사회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얘기를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왜 사회학을 택했는가, 사회적으로.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으세요? 재미없는 거라면은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간을 맞춰서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학문은 관심과 인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관심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죠. 인식도 당대의 방법론 또 당대의 인식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학문은 관심과 인식에 떠나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문은 관심, 인식 두 가지에 기반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심이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지갑이 메말라가는 사람, 그래서 끼니를 굽는 사람한테는 북극에서 얼음이 녹는 현상에 관심이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영향력이죠. 인식은 여러분들 최근에 조국 사태를 보면은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사회가 작용하는 것이죠. 물론 두 개의 관점에 다른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이렇듯 모든 사회학은 또는 모든 학문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 나를 움직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염세주의 철학에 빠져서 세상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놀고 하여튼 공부라는 거는 진짜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나보다 밑에 깔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두 명이 나를 밑에서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군대를 갔죠. 대학 들어와서, 대학은 뭐 그럭저럭 우연히 왔어요. 군대를 갔는데 내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군대에서 저는 이 젊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이런 상태에서 모든 게 나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행군을 하다가 무밭에서 물을 도둑질해서 캐먹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나.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런지. 또 배가 고픈데 옆에 친구가 같은 훈련병이 배탈이 나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라고 굉장히 아파해. 근데 나는 걔가 밥을 못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남긴 밥을 내가 좀 더 먹었으면. 이런 동물적인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문화적으로 잘 성숙한 사람인데 이런 동물의 몸을 내가 입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훈련장에서 멀리서 날아온
신문지 조각이 팔락팔락 날라와서 내 앞에 탁 떨어졌는데 신문지를 조각을 흙도 묻고 굉장히 더러운 건데 그걸 주워가지고 조그만 조각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나의 모습,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내가 왜 이런 정보 욕구가 있지? 그 안에 무슨 뭐 바지 줄여놨으니 돌아와라 뭐 이런 광고들 그런 얘기 아시죠? 그런 아무 가치 없는 정보였는데 그걸 내가 읽고 또 읽고 그러는 정보 욕구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은 물론 훨씬 더 심했지만 엄청나게 군대가 안 좋았죠. 당시에 뭐 때리는 거 이런 건 뭐 빠따치고 이런 건 막 하여튼 뭐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가짜로 막 시키고 강제로 동성애적 뒤에 올라타가지고 별짓 다 하고 뭐 이런 상황의 군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안에서도 특히 악마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악마, 네, 고참이었죠. 근데 이 악마는 뭐 때리는 거는 뭐 말도 못하고 인상도 고약하고 이렇게 옷을 벗으면 칼자국도 있고 그래 몸 안에. 그리고 정말 괴롭혔어요, 쫄병들을. 그래서 저 친구는 정말 내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나는 화분 속에서 자라는 화초고 쟤는 야생의 짐승 같은 이제 그런 인간으로 보고 있었죠. 근데 내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면회실에서 면회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면회실에 온 친구들은 같이 어울려서 웃으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악마가 천사로 변해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저 악마가 어떻게 면회실에서 지 친구 앞에서는 천사가 돼 있지? 이게 나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한쪽에서는 악마, 면회실에 가서 친구 앞에서는 천사로 변해가는가? 근데 이때 우연히 읽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우연히 읽은 책이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Man's Search for Meaning.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해낸 유대인 학자였는데 아우슈비츠 요새도 가보면은 몇 년이 됐나요? 벌써 한 80년 됐죠. 아직도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이 거기서 견뎌내고서 살아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이 어떻게 사람들이 저 지옥을 견뎌내고 살아나는가를 거기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은 뭐였냐면은 거기서 미닝의 의미를 이 빅터 프랭클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사진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여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바람결에 그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그 다음 날로 죽어나가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생존을 지켜줬던 거는 이 사진 속의 여인에 대한 의미, 이 의미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거, 견뎠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네요. 내가 던진 질문하고 똑같았어요. 그 게슈타포가 그렇게 악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병이 와서는 그 신병은 처음에는 그 자기 선배 게슈타포의 악랄한 행위를 보고서 견디질 못해요. 눈도 감고 귀도 막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답습해가는 모습, 그래서 그대로 배워가는 모습을 이 게슈타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해가는가를 빅터 프랭클이 한 책에서 설명을 해내는 것이에요.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그래서 나는 그때 이 사람이 왜 천사였다가 악마였다 천사가 되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죠. 아우슈비츠에 가면은 그 잔인한 그 수용소 변방에 장교의 집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장교의 집에서 장교는 아주 행복한 가정 생활을 자식들하고 같이 꾸려나가죠. 근데 그 경계선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악마가 돼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엄청난 짐승 취급을 하면서 대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질문이었어요. 이게 왜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빅터 프랭클부터 나름대로 찾았고, 그래서 저는 빅터 프랭클이 저를 학자로서 이끌어준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질문들이 사회학 내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짐 바르도라는 학자는, 무섭고 사회학자들은 못 들은 척하세요 제 얘기. 너무나 유명한 연구들인데, 짐 바르도라는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24명을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반은 죄수로, 반은 간수로
역할 분담을 해서 죄수는 24시간 동안 가두어 놓고 간수는 출퇴근하게 하면서 죄수를 감시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다른 역할의 부여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알아보겠다는 게 연구의 목표였는데 이 연구가 16일 동안 기획됐다가 6일 만에 중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수는 정말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죄수는 정신병을 호소할 정도로 엄청난 시달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사회적으로 주어진 실험질적 상황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이런 연구들은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게 되는데 스탠리 밀그램 연구 다 아실 겁니다. 스탠리 밀그램은 이것도 재미난 연구인데 이 사람은 게슈타포의 잔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일 국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실험적 상황으로 실험 연구를 하다가 독일을 가는 걸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독일 국민성이 아니라 미국인들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 연구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억을 못 해내면은 전기로 자극을 줍니다. 그럼 전기 자극을 받은 사람이 자극에 의해서 기억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를 연구하겠다라는 걸 표방해서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는 전기를 주는 사람이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의 위험 빨간 글이 막 커져 있는데 연구자가 올려라고 하면 이 조수 역할을 맡은 이 피실험자가 이걸 올리는 겁니다. 근데 스탠리 밀그램은 독일 사람들은 올리고 미국 사람들은 안 올릴 줄 알았죠. 그래서 독일 가서 이걸 연구하려고 게슈타포에 그걸 연구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도 누구나 이걸 다 올리게 되는 것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이 없고 연구자가 시키는 거를 통해서 자기가 나중에 사후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발견하는 데 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신념이 이 잔인성, 생명의 위험, 이거 가짜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이렇게 다 올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도 먼저 해주겠습니다. 인간의 사이간자가 왜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같이 해보시죠. 사이간자가 들어간 단어에는 인간이 있고 대표적으로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두 사건 사이에 존재합니다. 사이에 내가 총장을 취임할 때 또 퇴임할 때 4년의 시간이 존재하죠. 시간은 사이간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공간은 이벽하고 저벽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고 지구와 태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도 사이에 존재하는 게 맞죠. 그럼 인간은 뭐는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인간은 왜 뭐 때문에 간이 들어갔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인간은 분명히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행동과 사상 이런 모든 것이 사이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지죠. 그럼 인간의 행동은 결국 사이간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이것이 나의 학문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학은 인간의 행동이 어떻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어떤 구조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네트워크에 놓여 있는가, 네트워크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학적 관점의 출발이었고 제가 연구하는 것들도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공부를 빅터 프랭클을 통해서 이것이 학문이구나. 그리고 유레카를 경험했습니다. 유레카를 경험했다는 게 내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답이 책에서 올 수 있구나를 난생 처음 깨달아봤고 그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쾌감이었어요. 그래서 나 이걸 해야겠구나. 학문을 해야겠구나. 근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자기 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미국 가서? 그거는 거의 불가능했죠. 그리고 제가 유학 갈 그 시점이 5.18 사건. 그때가 그 시점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암의 진단을 받으셔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유학 직전에. 그리고 하여튼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 풍집, 경제적 어려움.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 그때 저한테 준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 경험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멀리서 시장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저는 자전거가 빠져나갈 수 없을 걸로 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부딪혀 보니까 길이 열리고 자전거가 다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시장을 통과해서. 뒤돌아보니까 다 닫혀 있고 또 통과하지 못할 것 같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일단 부딪히면은 길은 열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평생 자전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는 틈을 열어주는, 부딪히면은 열리는 그런 거에 상징성이 저한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뭐 여러 장학기관에 지원을 했는데 참 그 운이 좋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했다, 다 같은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장학금들을 많이 받게 됐고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카고 대학을 택했던 것도 그 당시 시카고 대학이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도 많고 또 연구를 제일 잘하는 분야여서 대학이었었죠. 그래서 시카고로 가는 첫 비행기, 그게 제가 타본 첫 비행기였습니다. 평생 동안. 첫 비행기를 탈 때의 두려움, 이상한 신기함, 그것이 그 당시에 사회가 그랬어요. 뭐 그게 나만 뭐 유독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유학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근데 그 당시 사회학의 분위기가 뭐였느냐?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의 한완상인이, 김경동이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분들은 사회학자로서 휴머니스틱 소시올로지, 인본주의적 사회학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래서 저는 사회학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가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발견을 할 수, 여기 유학하신 분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회학의 아주 특정한 부분이 와서 그게 전부 다인 양 소개되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정말 새로운 학문 세계를 접할 수 있었고, 또 시카고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박사과정인데 사회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필수 과목이 단 2과목이었습니다. 소시올로지 301, 소시올로지 302. 요 2가지 과목만 필수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들어라. 그러니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정치학, 철학, 뭐 하여튼 자유롭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그 당시에 굉장히 즐겁게 즐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좌절시킨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맥도날드에서 터진 사건입니다. 맥도날드의 점원이 저한테 맥도날드 빵을 이제 제가 주문을 하니까 here or to go 그걸 물어보는데 here or to go를 물어보는데 난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들리지도 않았고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what, pardon, I beg your pardon 별짓이 다 별걸 다 해봤죠. 근데도 결국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화를 내는데 야 정말 황당. 그게 나한테 미국에서의 경험의 좌절이었어요. 내가 영어를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이것도 못 알아듣고 길거리에서 쓰는 영어도. 근데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니 그런 것부터 가르쳐야지. 세상에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길거리에서 그렇게 변방에서 야단을 받고 그러는 게 참. 그래서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의 다양한 학문을 많이 접하면서 느꼈던 게 사회학 내에서는 그 당시에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추상적인 이론과 통계학을 이용해서 경험적인 연구를 하는 두 집단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거는 다 사회학 하시는 분도 다 느껴봤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멋진 이론들을 이론화해요. 추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고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변수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차원이 다른 두 세상이 나눠져서 사회학자 내에서 이 싸움이 굉장히 격렬했어요. 근데 내가 좋아했던, 나중에 특히 좋아하게 됐죠. 그런 대가들은 이 싸움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둘 다 잘하기 때문에. 참 그래서 나도 저게 롤 모델이구나. 저 둘 다 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고백해보는 치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학을 갈 때 어떻게 해서 이걸 잘 그쪽 사람들에게 어드미션도 받고 장학금도 받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뭐를 했냐면요. 그 당시에 지위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위 불일치 이론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죠. 평균적으로 경향성이 맞죠. 교육을 많이 받은 소득이 높죠.
근데 여기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어.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도 소득이 낮거나 또는 교육을 조금 받았는데도 소득이 굉장히 높거나 이런 걸 지위 불일치론이라고 그러고 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2x2 그러니까 두 가지 디멘션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해서 지위 불일치된 사람들은 행동이 다르고 관념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도 소득이 낮은 그렇게 불일치된 사람들은 사회 변혁적 가치관을 가져요. 세상 변화시키려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변수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3차원적으로 지위 불일치를 정의해야 된다. 2차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3차원이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둥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기둥이 올라오면은 이 기둥 안에는 지위가 일치돼 있고 이 기둥 밖에는 지위가 불일치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위 불일치를 2차원적으로 분해해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기둥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내 실력으로는 안 됐죠. 그래서 제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모 대학교 수학과 교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루 만에 수학 공식을 하나 주더라. 난 아직도 궁금해. 그 공식이 맞는 공식이었는지. 그래서 이 공식 바깥에 있는 기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위불일치자를 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제임스 콜만이라고 하는 그 수리사야, 하여튼 사학계에서는 아주 제일 거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분이 내 페이퍼를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쉐리아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대학에 가면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파티 비슷한 걸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샴페인이나 뭐 이런 거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영어 히어 투 고도 모르니까 영어 얼마나 하기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그런 데 가면은 맨날 미식 축구 선수 이름하고 무슨 뭐 농구 선수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야 된다고 해서 사명감으로 늘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거기 갔을 때 콜만 교수가 내가 이름을 얘기하고 소개를 하니까 어디가 그 페이퍼를 쓴 애 아니냐 뭐 아까 얘기한 그 기둥 수학적 공식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 뭐 듣고 있냐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뭐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듣냐 더 어드밴스드로 들으라고 그래서 한 달 만에 강의를 옮겨갔는데 그 사람의 강권에 의해서 저는 그때 정말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이후에 간 과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왜냐면 한 달 공백이 있었는데다가 또 어려운 데로 보내가 그래서 내가 콜만 교수를 굉장히 이제 그 저주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사실 저의 학문적인 은인이시죠. 근데 그분이 정말 수학이라든지 통계라든지 경험적인 세상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잘하시면서 추상적인 이론들에도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롤 모델 삼고 에드워드 라우만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도 저에게 이제 그런 영향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간에 대한 사이 간에 대한 게 결국은 네트워킹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이 됐죠. 근데 한국에 학위를 하고 들어오니까 한국에서의 이 전쟁은 훨씬 더 심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사회학과 있는 그 기억하죠? 전효관? 교수들 사이에서도 수업 시간에 옆에 교수 자기 동료 교수인데 학생들 앞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연구를 저딴 걸 하냐고 그러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뭐 그냥 말장난인 이론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저는 언제든지 그래도 이론과 통계, 경험 세계 이 두 가지는 연결돼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뭐 얼마나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는 맨 처음에 연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역 감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을 때 사회학자들이 제 첫 논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결혼이 어느 지역 간 결혼이 가장 활발한가? 어느 지역에서 종례혼, 자기 지역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많이 하는가? 혹시 답을 알고 계신가요? 그게 답이 있다면 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그 당시에 호남민들이 자기 지역 간 결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어요. 이제 이 관심의 이어짐이 네트워크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여기도 같이 연구한 사람들 그때 조교로도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을 하는데 누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를
우리나라 결혼정보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정말 엄청나게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커플 매니저라는 사람이 입회원서를 쓸 때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의 인상 등급을 A, B, C, D, E 5개로 매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죠. 그리고 소득 자료가 국세청 소득 자료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자기 소득을 입증을 해서 높이고 싶지 않겠어요. 국세청에서는 자꾸 낮추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소득 자료를. 근데 입증을 해서 소득을 자료니까 이거 제일 정확한 자료이겠죠. 그래서 그때 던진 연구 질문은 여기서도 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도 재미있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미모가 한 등급 증가하면은 남성의 연봉이 얼마큼 증가하는가를 연구할 수 있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매칭이 일어났을 때 이런 연구들이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이어오면서 연구 주제로 삼았던 그런 많은 연구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그거는 확실하고 후배들에게도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회학은 이론과 경험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둘의 관계는 앞으로 빅데이터가 생기고 데이터가 훨씬 더 전산화돼서 많이 있기 때문에 될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서베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 마음의 상태를 알아내고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빅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이제 통계적인 분석, 경험적인 분석은 사회학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론가들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저희 그 스승들에게 참 많이 배우게 됐죠. 시간이 이제 지나서 제가 좀 간단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총장직을 할 때 사회학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아까 이임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뭐 뭘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사실 가치, 상징, 공동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를 했던 총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스승이었던 막스 베버가 한 이야기를 평생 교훈으로 삼고 살았어요. 막스 베버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짜낸 상징이라는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존재이다. 표현이 멋있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짜낸 상징이라는 거미줄에 매달려서 사는 존재다. 참 대단히 멋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럼 연세대학교의 상징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정립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된 미래는 우리 선교사들이 연세대학교에게 가르쳐준 여러 가지 정신들, 창립정신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물론 크리스천 밸류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연세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공감 교육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했고 학생들에게 나눔, 배려. 그래서 여기 국제부총장도 와 계십니다만은 신촌에 있는 우리 신입생들은 약 4,000명 중에 3,000명이 저소득층의 튜터링을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자녀의 가정에 들어가서 튜터링을 하는데 저는 그때 한 학생이 들려준 얘기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 한 학생이 자기가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처음 느낀 게 세상에 이런 가난이 존재한지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꼬마애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줄 몰라서 30분 동안 서로 멍하니 있다가 30분 후에 첫 얘기를 말을 건넸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이제 와서 내가 세상을 알게 됐다. 정말로 많은 걸 걔를 통해서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 밸류이자 그런 것들이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사회학적 얘기입니다. 너 뭐가 되고 싶으니? 꿈이 뭐니? 그러면 거의 100%의 학생이 직업으로 답을 합니다. 변호사가 될래요. 교수가 될래요. 그걸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가 추구하는 꿈은 AI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면 네 꿈이 도달했을 때 없어져 있으면 너 어떡할래? 우리 세대에는 꿈을 직업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했죠. 근데 우리 학생들 세대는 자기의 꿈, 바라고자 하는 거를 직업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로 대답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대안은 상징, 의미,
다시 얘기하면 삶의 의미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정체성으로 답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오래된 미래의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미들 업다운이라는 얘기. 미들 업다운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탑다운, 바텀업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총장 취임사와 그때부터 언제나 대학은 미들 업다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학장들 또는 중간층에서 자기의 발전 의지와 이런 거를 앞으로 올리면은 앞에서 다운을 통해서 마중물로 그것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구체적인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 다 많이 와 계십니다만 학장들한테 당신 학장하면서 3가지 완수할 걸 나한테 제출해라. 당신 주도로 해 이어서. 그래서 학장님들이 자기가 속한 대학에 적어도 3가지는 변화시키고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학장님, 대학원장님들이. 그래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이 미들 업다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럼 미들 업다운을 왜 생각하게 됐느냐? 그것은 사회학자들이 여기 제임스 마치라든지 여기 지도 교수가 계신 분이 있네요. 몇 분이 계신데 대학 조직의 아주 특수성이 다른 전 세계 어느 조직하고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뭐 많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대학에서 전문적이고 중요한 정보는 중앙에 있을까요? 학과에 있을까요? 학과에 있다는 거예요. 학문의 프론티어로서. 학문의 프론티어로서 중앙 정부는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총장이나 대학 본부는 가질 수 없는 정보가 학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럼 이 정보 비대칭성은 위에서 탑다운으로 매니지해서 이걸 바꿔가는 것은 wrong direc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위에서 맞아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나온 거죠. 이게 미들 업다운이었습니다. 사회학으로부터 배운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부총장님도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이전 부총장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부총장님? 네. 부총장님들이 저를 진짜로 많이 도와주셨는데 부총장님들이 정말 자기 부서가 부총장님으로 소속이 돼 있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부서들을 부총장님 밑에 산하 기관으로 소속을 시키고 부총장님이 그 부서를 관할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물론 저랑 늘 협의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미들 업다운이라는 개념도 제가 사회학에서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그게 제가 익스텔리전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익스텔리전스는 뭐냐면 인텔리전스는 이 안에가 똑똑한 거 아닙니까? 익스텔리전스는 바깥이 똑똑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건축가 교수한테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창의적 연구로 엄청나게 큰 돈을 지원받는 교수하고 대화를 했어요. 당신은 뭐 가지고 이렇게 건축학에서 큰 돈을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하느냐? 답을 저는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들 요새 그래픽 디자인 할 때 사람들이 춤출 때 여기다가 모션 센서를 달고서 춤을 추면은 그래픽 이미지가 컴퓨터 안에 생성되는 그 테크놀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옆에 사람한테 보고 배워서 건물에다가 모션 센서를 몇 군데 붙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바람이 불면 어떻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흔들리는지 이런 데이터를 콜렉트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창의적 연구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공동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익스텔리전스는 같이 연구실 들어가서 이질적인 잡종 교배를 연구실에 내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 대화에서 부딪혀라 이거예요. 서로 인카운터링이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면 이거 나한테 연결되네. 그게 공동 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초보적 단계의 공동 연구였죠, 물론. 근데 이런 것들조차 안 하죠. 사실 제가 미국 대학에서 여기 와가지고 제일 미국 대학이 부러웠던 게 일상생활 대화가 모두 다 자기 연구에 대한 대화를 어디서 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따도 엘리베이터의 그 짧은 순간에 거기에서 자기 연구하는 걸 서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인만 자수전을 한번 보십시오. 프린스턴 수학과 엘리베이터가 세상에서 제일 늦게 다닌대요. 너무 느리대. 오래된 기계라서. 근데 거기에다가 칠판을 갖다 놨대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엘리베이터 타는 그 순간에 서로 대화를 하라고. 근데 그 칠판으로부터 노벨상이 몇 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이 인카운터링이고 이게 익스텔리전스라는 겁니다. 익스텔리전스는 밖에 있는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충돌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익스텔리전스 교육을 하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융합연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교수님들에게 융합연구 하시라고 그러니까 잘 안 하시잖아요. 뭐 되게 그렇죠. 자기의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대학원생들, 박사과정생들에게 융합연구를 지원했더니 거기서 창업팀도 나오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30팀이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서 학교 연구비를 받는 대학원생들의 융합연구팀, 그들이 좋은 성과를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물론 이공계 교수하고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연구팀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익스텔리전스라는 것은 창의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네트워킹에서 온다. 이게 제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한 지식 네트워크 이론입니다. 지식 네트워크 이론에서 앞으로 대학의 연구는 익스텔리전스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늘 주장했고 그걸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사역적인 관점이었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뭐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거를 꼭 한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인생이 선인가 인생이 점인가 하는 그 논쟁입니다. 인생이 선이라고 보는 관점은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자살 충동, 우울증 이런 것들을 과거의 선을 따라가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의 학대라든지 우리 자식들 와 있는데 그런 거 없었지? 우리 아들은 좀 수상해 근데 그런 거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프로이디안이죠. 인과론적으로 과거의 어떤 사건이 나의 지금 정신적 질환의 문제로 선을 따라서 숙명론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관점이 뭐 프로이디안 관점으로 타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이 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는 스티브 잡스로부터 발견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졸업식 유튜브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명명연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Connecting the Dots라는 제목의 졸업연설입니다. 점들을 연결하기.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 부모가 양부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양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학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대학을 그만둡니다. 자서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장 두려운 결정이었다. 자기가 대학을 자퇴를 하는 게 가장 두려운 결정이었다. 자퇴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청강을 하러 다녀요. 그때 우연히 들었던 게 컬리그래피, 서예학을 듣게 됩니다. 교수한테 승낙을 모두 받았겠죠. 이제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기가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발명할 때 그때 들었던 강의가 그렇게 쓰일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전에 매킨토시가 나오기 전에 타자기의 폰트는 이퀄 스페이싱이었습니다. 이퀄 스페이싱. 그러니까 I나 W나 똑같이 스페이싱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폰트가 이쁘지가 않았죠. 근데 그때 배웠던 컬리그래피를 이용해서 컴퓨터의 글자를 I는 좁게 프로포셔널 스페이싱을 처음으로 발명을 해내죠. 그래서 매킨토시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아름다운 서체였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죠. 내가 그때 컬리그래피를 들었던 걸 하나의 점으로 보자. 내가 이 점을 찍을 때는 미래지향적으로는 이 점이 어떻게 연결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생에서 여러 가지 점을 찍어놨더니 이 점들이 과거로 스스로 연결돼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Connecting the Dots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점을 찍어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그것도 잠깐만 얘기를 할까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주장을 반박을 하는 리포트를 써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주장이 뭐였느냐? 화장실에 낙서가 사라지고 있다. 화장실 낙서 기억나십니까? 옛날 기억? 근데 요새 화장실 낙서 보신 적 있습니까? 화장실에 낙서가 왜 다 사라졌죠? 네트워크.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학생들이 화장실에 낙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 997칸의 화장실을 다 뒤졌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낙서를 다 모아가지고 나한테 반론을 제시하는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정말로 나한테는 큰 변화를 갖다 준 발표였어요. 학생들이 뭐 이 재미난 발표가 많아요. 문과대학의 낙서의 길이가 공과대학의 낙서의 길이보다 2배가 더 깁니다. 바이트 수로 계산했을 때.
주제의 다양성, 남자와 여자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낙서의 왕을 선정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그 팀이 낙서의 왕을 선정을 했는데 문과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낙서라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아, 똥이 안 나온다. 이제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도 처음에 따라 웃었죠. 애들도 재밌게. 근데 그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 가슴을. 아니,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들이 이렇게까지나 좌절을 하고 있나? 그래도 연세대학교인데. 근데 그것마저 안 나오는 정도의 자신감의 상실? 야, 인파워라는 게 필요하구나. 인파워먼트. 그럼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파워를 할까? 그래서 고등교육 혁신원에서 하는 활동들이 학생들이 뭘 하겠다라고 뭔가 제안을 하면은 거기에 활동비, 학부생 연구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수업 교수하고 학생팀이 사회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약 8,000명의 학생들이 여태까지 혜택을 받았는데 이 학생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 점이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점을 찍어주자. 이것이 제가 얘기했던 경험교육이었습니다. 그걸 혁신원 또는 글로벌 사회공헌원 이런 데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지원했고 여기 외부 기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도와주신 분들 이 자리에 안 와 계십니다만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벌써 거의 다 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회학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학이 태동할 때 최대의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사회학이 왜 생겨났을까? 그것은 산업혁명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생기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공장이 들어서고 마을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농촌 마을들이 다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회학자들의 질문이 뭐냐면은 마을 공동체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기본 유닛이었는데 가족도 그렇고 이게 도시화되면서 다 뿌리를 잃어버리고 유랑하는 여기에 사회 질서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사회학자들의 질문이었고 사회학을 태동시켰습니다. 저는 그와 동일한 질문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냐? 이원재 그런 논문 요새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국민의 절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합니다. 그놈들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지지자 반대자들은 트럼프 지지자가 어디 있는지 또는 지지자들은 반대자가 어디 있는지 서로 몰라게 완전히 폴라라이제이션. 미국 의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옛날에는 공화당이 민주당 안에 찬성을 해주고 서로 얽혔습니다. 이제는 당론이 완전히 갈라져서 두 개의 폴라라이제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도대체 어떤 놈이 브렉시트를 찬성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놈이 세상에 그걸 지지하느냐 또는 반대하느냐? 동일한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가 풀어야 할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제가 이 개념화를 만들었는데 인포메이션 코쿤, 고슴도치, 아니 누에고치, 정보고치가 생겨서 정보고치 밖의 세상을 볼 생각을 안 합니다. 다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면 빠져나가죠. 자기가 좋아하는 색만 계속 강화를 하고 있죠. 페이스북에서는 어떻게 뉴스가 추천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그걸 가지고 특허를 낸 사람이에요. 제가 특허 있는 걸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는 그렇게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가. 왜냐하면 구글보다 7년 전에 내가 특허를 냈어요. 여기 이상경 박사 안 아시죠? 구글하고 비슷한 특허를 네트워크를 관련해서 특허를 냈는데 구글이 그거 가지고 성공을 한 겁니다. 이 네트워크에 중앙에 연결된 선이 많은 사이트를 메뉴에 올려주자 이런 게 구글의 초기 아이디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내가 보는 정보는 내 친구가 많이 본 정보가 올라오는 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이 본 정보가 나한테 추천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과거에 본 것도 활용이 되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본 정보가 나에게 추천이 돼. 그러니까 점차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빅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가 이 폴라라이제이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사회학자들의 산업혁명 당시의 질문과 비견할 만큼 커다란 질문이고, 여기에 후학들이 꼭 다들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완전히 떠나진 않고 살짝 공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배들이 많이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의가 제가 듣기로는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면서 재미와 인사이트를 가진 강의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김용학 교수님께서 해주신 강연은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신, 늦게 시작했으나 일정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짧은 시간에 잘 전달해 주신 아주 그 모범이 되는 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지정 토론 같은 행사가 있는데요. 그 기회를 그동안 배출하신 아주 유수한 제자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이어서 플로어에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제자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저희 연세 공대에 계시는 한경희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려서 사실은 강연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눠보니까는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한경희 박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있는 한경희입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알았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선생님 퇴임 강연, 또 오래간만에 또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옛날 제가 학생이었을 때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약간 착잡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오늘 강연에 대한 코멘트는 사실은 뭐 저도 들었기 때문에 딱히 뭐 할 건 없고요. 다만 저도 선생님이 저에게 선이고 점이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선생님에 대해 생각나는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테니스화, 제자들은 다 알 텐데요. 워낙 좋아하셔서 제가 1990년에 선생님 처음 뵀거든요. 그때 제가 이화여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회학과를 와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 문과대학 그 사회학과 연구실을 잠시 무단 점거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공부를 하고 있는 저녁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연구실에 들어오시는데 테니스화를 신고 반바지에 얼굴이 그을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아닌 것 같고 누구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회학과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교수님들 이미지하고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이런 멋진 사회학과를 꼭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고요. 선생님 그때 처음 보는 학생인데도 굉장히 따뜻하게 말 걸어주시고 열심히 해서 사회학과 들어와라 뭐 그러셨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은 칠판이에요. 아까 우리 강의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그런 강의를 제가 몇 년 동안 들었거든요. 선생님 수업은 이렇게 컨텐츠를 조분조분 전달해주는 그런 수업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칠판에 키워드를 적는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2x2 되게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항상 브레인스토밍하는 수업을 많이 했었고 그게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생님 하면 저는 계곡, 산, 뭐 놀았던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 혹시 용문산 갔을 때 기억하세요?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산을 등산을 하기로 했는데 등산하기 전에 곧 건너야 되는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를 밤 늦게까지 못 건넜습니다. 왠지 아시죠? 발을 담그고 택소주로 시작했다가 뭐
거대한 병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그때 30대이고 40대셨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리고 저희 제자들은 20대고 30대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저희도 선생님도 빛나는 가장 젊은 시간들을 저희가 함께 했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했던 게 굉장히 영광이었다. 선생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선생님께 제가 뭘 배웠나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멋진 네트워크 이론과 저는 사실 이렇게 반박하는 쪽의 제자여서 근데 그러다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 때보다는 그 이후에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선생님께 배운 거는 항상 호기심을 갖는 것, 그리고 질문을 놓치지 않는 것. 선생님 지금도 질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언제나 끝까지 가는 것. 그런 부분들을 배워서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연구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선생님의 50대가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억이 안 나지? 선생님이 너무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거죠.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선생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50대를 어떻게 사셨을까? 그리고 선생님은 60대를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계획이신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셨으니까 저희 제자들과 나눠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네. 예, 다음 순서는 산업기술진흥원에 계신 한상영 박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영이라고 합니다. 그 안내 브로셔에는 제 이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오니까 갑자기 한 말을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여기 오니까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C조세 같다고요. 근데 잘 실감을 못했는데 그 현일군 미주양 보니까 제가 C조세 맞는 것 같습니다. 현일군 제가 집에 갔을 때 기저귀 타고 다녔던 거 기억하는지? 그리고 저희 공부할 때 그 사모님께서 새벽 2시, 3시에 칼국수 끓여주셔가지고 밤새 보고서 쓰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그런 점들이 모여서 제가 박사학위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학교에 있지 않고요. 정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그 공대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공학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몇십 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선생님께서 제 추천서를 전자통신연구원 들어갈 때 추천서를 슈퍼우먼처럼 일할 거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이런 추천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 그걸 나중에 보여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공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버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의 네트워크 이론이 있더라고요. 공대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서 항상 아웃사이더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지금 보니까 선생님 주시는 말씀이 제가 또 아웃사이더처럼 잘 들어오지를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코멘트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업무를 하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트워크 이론은 현상을 판단하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업무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5년, 길게는 30년. 저희는 2050년도를 예상하면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네트워크 이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AI, 빅데이터 지금 굉장히 말이 많지요. 거기에 선생님 말씀 주신 인간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의 고민이면서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잠깐의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그런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식사를 하시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 사회학과의 장덕진 교수를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서울대 사회학부에 있는 장덕진이라고 하고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85학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의 선생님 경력을 보면 1987년 3월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봉직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뵌 게 86년에서 8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87년 1학기부터 선생님 수업을 제가 학부 3학년생으로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모시게 됐으니까 지금 한 34년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 자리에 예전에 또 제가 수업을 들었던 다른 선생님들도 계신데 왜 저한테 얘기를 하라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제가 선생님의 흑역사를 가장 많이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옛날 흑역사를 알고 있는 제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10년 전에 2010년도에 제가 몇몇 선배 학자들 동료 학자들하고 같이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책은 뭐 학문적인 책은 아니고 일종의 학생들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다음 세대한테 주고 싶은 그런 충고 같은 거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위기의 청년 세대 출구를 찾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제가 상당히 길게 제가 1장을 썼는데 상당히 길게 이제 진지한 얘기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이 책의 모든 저자들한테 당신들의 20대 때의 추억을 또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쓴 원고가 있고 나는 20대 때 이렇게 살았다 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그래서 나의 20대를 규정한 게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2010년도의 일입니다. 나의 20대를 규정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85학번이니까 예를 들면은 87년 민주화 운동이 제가 학부 3학년 때였었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속한 386 세대가 그때부터 87년 얘기를 지금까지 지루하지도 않은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제 와이프를 만난 거, 또 하나는 선생님을 만난 거. 그래서 연애한 얘기를 쓸까, 선생님을 만난 얘기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을 만난 얘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곡이 있는 얘기를 조금씩 읽어드리면서 또 그 사이사이에 차마 책에는 쓸 수 없었던 흑역사도 조금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86년에서 8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처음 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86년 말이었는지 87년 초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87년 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선배님이 저를 학교 앞에서 술을 거하게 사주셔서 인사불성이 됐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우리 테이블에 어떤 양복 입은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난 누군지 모르는 분입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선생님이신데 그 선배님은 대학원생이었으니까 선생님을 알았고 그때 이제 막 귀국하셔서 연대로 부임하기로 결정이 되셨는데 3월 학기가 돼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직까지 저 같은 학부생들은 우리과 교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었었죠. 근데 제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선생님을 상대로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술주정을 했거든요. 그걸 끝까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참 누군지 몰라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술 깨고 알아보니까 우리과에 새로 오실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개강을 해서 선생님 강의를 87년 1학기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었던 소감을 제가 이 책에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3월 머릿속이 탁 트인다고 할까 맑아진다고 할까
마치 머릿속에 고속도로를 내는 것처럼 생각의 길이 쭉쭉 열리면서 혼자 몇 년 동안 공부하며 여기저기 흩어져 쌓여있기만 하던 지식의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된 지식의 조각들은 또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내주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아, 이게 진짜 공부구나. 3시간의 강의를 듣는 동안 아무도 모르는 행복이 수십 번이나 찾아왔다.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의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2년 후에 대학원에 가서 선생님 제자가 되었죠. 책에 쓰지 못했던 흑역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선생님을 너무너무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한국일보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셨는지 칼럼을 쓰셨는지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메일 이런 게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원고를 쓰시면 원고지째로 언론사에 전달을 해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저한테 차키랑 원고를 주시면서 한국일보에 좀 전달을 하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 중에 운전할 줄 아는 학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제 기억에는 중고 엑셀차를 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치백 그 누런 거. 선생님 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 눈이 좀 왔었거든요. 근데 이 차의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쭉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선생님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내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빨리 가서 선생님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선생님 이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세요. 라고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헐레벌떡 뛰어가서 선생님 차가 미끄러집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세요. 했더니 선생님 대답이 뭐 저희 제자들끼리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젊은 놈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미끄러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하셨던 거 기억나고요. 중간에 뭐 드리고 싶은 다른 공유할 수 있는 재미난 얘기들도 많습니다만 제일 끝으로 넘어가서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마지막 구절에 써 있는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선생님과 관련한 한 나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이메일을 쓸 때면 다른 분들께는 아무개 선생님께라고 쓰지만 선생님께는 성함을 생략하고 그냥 선생님께라고 쓴다. 내게 선생님은 선생님 한 분뿐이니까. 예, 저는 선생님 만난 이후로 지난 34년 동안 김용학 선생님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선생님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시작은 흑역사였던 것 같은데 결론은 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의 그 문화기술대학원에 계시는 이인재 교수를 모시고 오늘 PPT 슬라이드까지 준비해 오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0학번 사회학과 90학번 이원재라고 합니다. 선생님 앞에 성함을 붙이지 않는 것들을 제가 원래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마치 짠 것처럼 제가 90학번이니까 정확하게 30년 전에 종합관 4층에 아마 이맘때쯤 예비 소집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오다 이제 네이버로 안계춘 교수님 그 연생을 보니까 90년도에 안계춘 선생님이 지금 저보다 2살 많으시더라고요. 종합관 4층에서 안계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게 기억나진 않는데 이거 하나만 확실합니다. 안계춘 교수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여러분의 지도 교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젊은 김용학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기억이 남는 건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말 시키지 말라는 눈빛을 가지고 계셨고 이 굉장히 칠흑 같은 수시 많은 헤어를 또 갖고 계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저희가 입학할 때 7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까 좀 회고를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7분이 그렇게 항상 이렇게 절친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되돌이켜 보면 당시에 1990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인류라고 할 만한 분들이 다 모였던 사회학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김용학 선생님이랑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선배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김용학의 사회학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사회학이 아니고 논리적 명료함. 논리적으로 명료하면 이론이고 방법이고 데이터고 그 핵심이 가장 빨리 이렇게 도달하는 그 모습을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 논문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좀 이렇게 이해력도 딸리고 배우는 게 느려서 이걸 그냥 읽는 것만으로 안 돼서 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논문에 나온 그림을 하나하나 따라 그리고 이게 연필로 돼 있는 거는 선생님의 텍스트고 중간에 이제 별표가 있거나 볼펜으로 돼 있는 건 이제 제 말입니다. 이제 이게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사학 이론의 전체적인 얼개 같은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 가장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 아래 이제 제가 메모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 김용학 선생님은 구조주의자들과 싸우셨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자가 스스로를 존재론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겠는가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사실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그 논리적 결론이 뭐냐 여기서 이제 제도적 개인주의, 포퍼의 제도적 개인주의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훗날 깨달은 거지만 당시 이제 주류 사회학자들이 하나의 어떤 그 사회 구조 이론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 결론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대사회학과를 유학하기 전에 10년을 다니면서 이게 이념의 경계선을 넘어서 연대사회학과 내에서 학생들에게 설득되기 시작한 건 김동노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부터였어요. 사실은 그분의 이제 제자들이 소위 좌파들이 많은데 김용학 선생님의 말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김동노 선생님 수업을 듣고 깨닫게 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생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 거죠. 김동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야 이해가 됐던 학생과 저처럼 듣지 않아도 이해가 됐던 학생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근데 21세기가 돼서 김용학 선생님이 저 그림을 한국사회학에 실으셨을 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사실 요즘 저희가 얘기하는 뇌과학이라든지 행태주의 경제학 같은 분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1987년에 언급을 해주셨어요. 물론 선생님이 글을 읽고 나면 제가 이제 메모를 남겼습니다. 행태주의에 입각한 심리적 인간을 도입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이 논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있다 보니까 절반은 뇌과학을 하시고 절반은 이제 빅데이터를 하세요. 이 그림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뇌과학과 그 다음에 전체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의 모든 정보들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픽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픽셀을 지오메트리컬한 분포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지오메트릭 딥러닝이라는 걸 해가지고 네트워크의 정보 패턴을 읽어내는 이제 그런 식의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1987년에 김용학 선생님이 쓰셨던 이 이론적 리뷰들이 살아있는가 그런 죽은 것인가?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학 선생님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이날 4개의 문제를 내셨는데 저는 4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위 3개를 아무것도 풀 수 없으면 고등학생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봐라. 제가 지금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사회학을 강의하면서 항상 매일매일 느끼는 챌린지입니다. 근데 그 챌린지 속에서도 제가 학생들에게 뭔가 배운 것 같아요라고 이제 느끼게 만드는 거는 제가 어떤 그 논리적 명료성에 이렇게 한 발짝 다가갔을 때입니다. 공적 책임으로부터 공적 봉사의 책임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지셨으니까 앞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이론적 기획과 논리적으로 명료한 사회학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의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 그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질의응답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문 뭐 강연 내용에 대한 질문도 가능하겠지만은 평소에 저희 김용학 교수님께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을 아마 하실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제자분들 혹은 또 사회학과 대학원생들 자유롭게 말씀들을 해주시면은 50분까지 그 이야기들을 이어갈까 합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조수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 사회학자로서 그리고 사회학을 어떻게 밟아오셨는지에 대한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다음에 잘 새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뭐 무거운 질문들 많이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외람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이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걸 알면 내가 은퇴를 안 하고 싶은데. 일단은 좀 쉬고 싶어요. 1년 동안 여행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제 인생 산막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는 너무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시간 여유를 가지면서 스스로 성찰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다른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유롭게 좀 말씀들을 해주시면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현재 경찰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지원 경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사회학에 사자하고도 인연이 없는데 사실 사회 연결망 분석에 어느 순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학부는 행정학을 했었고요, 또 석사는 법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를 제가 감히 이제 총장님께 메일을 드려서 제 포부를 말씀드리고 연대 사회학과에 지원하게 돼서 지금 한 학기를 어렵게 하게 됐는데요. 방금 총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지금 바로 질문을 드리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총장님의 그 사회 연결망 분석 강의를 남은 1년 반 동안 그 사이에 들어야 되는데 총장님 지금 1년 동안 쉬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의 남은 코스 기간 동안 총장님의 강의를 못 듣는 것인지 아주 지금 치명적인 문제에 지금 직면을 했는데 퇴임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그 사회 연결망 분석 강의를 꼭 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저는 이제 그 코스가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이 자리가 꼭 슈가맨 녹화 장소 같습니다. 뭐 총장님을 다시 소환해 달라 뭐 이런 예. 예, 아마 개인적으로 좀 저희가 모셔가지고 가끔씩 학생들과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사회학과 학부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지금은 민간 회사에서 뭐 커뮤니케이션 담당의 뭐 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용민입니다. 김용 총재도 계시고 김용 패밀리를 대표해서 일어섰는데요. 다 공부하신 장덕진 교수님이나 이원재 교수님이나 같이 교수님 강의도 같이 듣고 유학 마치고 오셔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수님은 저의 꿈을 꺾어 놓으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면 교수님은 약간 천재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학문을 하면 저런 분만 학문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아까 사진에 나오셨던 분들 가운데 송복 교수님 조교를 했는데요. 송복 교수님 조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른 시간에 나와서 저는 먹을 갈았습니다. 그러면 송복 교수님께서 노노의 글귀를 쓰셨어요. 그리고 벽에다 이렇게 이 문 밖에다가 붙여놓기도 하셨죠. 그러면 막 전병재 교수님께서 막 피리를 부시고 막 이렇게 노래도 하시고 그러던 시대를 보냈는데, 저는 교수님의 사회통계학 강의 첫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사회통계학을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5명 학생의 뭐 수학 점수가 있는데 그걸 다 더해서 5명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데, 시카고에 가셨는데 그걸 누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녀석이 평균을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 왜 그걸 다 더하고 이 5로 나누냐는 질문을 첫 시간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이 친구라고 그 책으로 사회통계학 강의를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많은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는 제목의 학생들의 꿈을 꺾어 놓으셨어요. 저는 장덕진 선배님이나 이원재 선배가 참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도 아니면서 따라서 뭐 그려보고 필사하고 그걸 뭐 기억해야지 그걸 뭐 적고 뭐 그럽니까?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학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대학원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노동시장 연구를 하면서 페리시 교수님, 메리 브린튼 교수님 이런 분들 오셨을 때 단순히 학문적인 토론만을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의 미션은 굉장히 특이해요. 저 페리시 교수를 모시고 북한산을 갔다 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아주 거장인 분들과 이렇게 교분도 쌓게 되고 학자로서의 길을 알게 되고, 그분들을 뵈니까 도저히 학자의 길을 못 가겠는 거예요. 김영학 교수님, 전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리고 또 소개시켜 주시는 분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제 이름을 그 페리시 교수가 이렇게 가시면서 퍼블리시오 페리시 뭐 이런 대학원생한테, 물론 뭐 우수 논문상은 탔습니다만은 원재영은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거나 교수님 때문에 저는 학자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자의 길을 가시는 분은 정말로 성직자처럼 사셔야 된다는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함부로 신문에 기고하시거나 경향신문에 기고하시거나 이러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후회가 됩니다. 그냥 용기를 내서 공부를 더 했다면 하는 후회가 됩니다만은,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 이셀프 사회학의 오래된 미래이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90년대 때 강의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막 천재적이고 성직자처럼 살아오신 그 학자로서의 그 누에고치에서 좀 나오셔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요. 재계에도 좋은 조언도 주시고, 요즘 건배사가 나라가 이러니 나라도 잘하자고 하시는데 쉬시는 것보다 경찰대 저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많은 우리 사회의 통찰력과 조금 너무 성직자처럼 너무 천재적으로 지내지 마시고 세상과 소통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네트워크 강의는요, 염유식 교수가 나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염유식 교수 또 강정한 교수님도 좋은 강의 하니까 두 분에게 제가 이양을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들. 그리고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제가 교직원 수양회 가서 첫 번째 강의할 때 총장 되니까 제일 먼저 없어진 게 조교더라. 근데 와이프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조교 없이 못 살겠더라. 이런 농담을 했던 기억을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교한테 먹갈게 하고 원고 송달 심부름 시키고
정말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그랬다가는 인권위에 제소돼가지고 교수들이 상당히 고생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절에 저도 교수하고 떠나게 됐고 요즘 신임 교수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임 교수 인사할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교수가 됐으니 잘 견뎌라. 미안합니다. 제가 꿈을 꺾고 내 강의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업으로 꿈을 세우지 말라고 어떤 의미로 갖고 살 것인지를 네, 그렇게 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한 분 정도 더 말씀을 청해 들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김영학 교수님께 말씀을 하실 분 계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찬웅 교수님. 네, 사회학과 박찬웅입니다. 저는 선생님 여러 가지 기억나겠지만 마침 선생님 부임하셨을 때가 제가 시카고로 떠나는 그 해에 오셔서 저를 만나서 앞으로 고생 좀 하겠다. 그때 열심히 버텨오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덧 저도 은퇴가 1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것도 기억하고 또 해주신 것도 기억하고 사실 제 뭐 프로젝트 저는 선생님 때문에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저 원래 전공은 사회정책이었는데 연대 강사 생활 시작하면서 선생님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제사회학 쪽으로 가게 됐고 연결망 수업도 들으면서 연결망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요. 이제 저는 10년 남은 시점에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 지금 다시 교수 생활을 시작하신다면 가장 중요하게 한번 해보고 싶거나 노력해봐야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하신다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돌아간다면 난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썼을 게 뭘까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처럼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씀 한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10년 전에 아까 50대가 기억 안 난다고 그랬듯이 학교의 부름을 너무 자주 불려갔어요. 그래서 보직을 하고 사표 내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임기 채우고 나와서 또 연구 쫓아가려고 또 1, 2년 고생하다 보면 또 불려 들어가서 또 그래서 단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은 학교가 암만 불러도 계속 공부하시는 거. 여기 죄송한 분들 많습니다. 제가 정말 큰 빚을 지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말씀인 것 같고요. 아마 배신감 느끼신 그 보직 교수님들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희 순서를 다 마치고요. 마무리하는 말씀을 사회과학대학 학장님이신 김재혁 교수님을 모시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느낀 거는 제가 사회학과가 아니었던 게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민 선생님 같이 제가 일찍 김영학 총장님 뵀었으면 저도 아마 교수의 길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만나본 중에 가장 스마트하다라고 저 스스로도 참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장님 앞에서는 참 길을 못 피겠습니다. 김동로 교수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와서 보니까 김동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새로 끼어쳤다는 우리 이 박사님 얘기 듣고 김동로 교수님도 한가닥 하시네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 총장님은 우리 사회과학대학의 자랑이시고요. 또 우리 사회학과의 자랑이시고 계속 아까 발표하시면서 우리 사회학자 그러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 사회과학대학 교수들 여기 와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다 사회과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우리 사회학은 얘기하시길래 사실 뭐 사회과학이 사회학에서 출발한 거를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어떤 사표로서 우리 총장님 정말 많이 존경받고 있고
그 여러분들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다 알겠지만 조지 허버트 미드와 또 우리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그 제임스 콜만 교수님을 많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실용학파에 거두시면서 현대 철학을 정리하셨고, 또 우리 제임스 콜만 선생님은 뭐 사회 통계로서 현대 20세기의 사회과학의 어떤 큰 주류를 이루신 분인데,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분들의 공통점은 세계적인 석학이시면서 동시에 제자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으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지금 배웠고요,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그 정말 아까 그걸 이어받으셨는지, 우리 김용학 교수님은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시면서 그러한 학생들 또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따뜻하게 정말 존경받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복 받으신 분이 있을까 생각도 들면서 정말 우리가 복 받은 사람 같다. 우리가 이런 분하고 같이 대학 생활을 했고 또 같이 또 배우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 정말 우리가 같이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이러한 그 훌륭한 교수님은 저희가 기쁨도 사실 우리 노경의 사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또 우리 사회학과 동문이시기도 하고. 요 얘기를 다른 분이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고민했는데, 우리 사모님은 만약에 우리 총장님하고 또 이렇게 결혼하셔서 가정에 헌신하셨지만 듀리갱 연구에 또 1세대시고 아마 계속 연구를 하셨다면은 총장님을 능가하시는 그런 기능학파, 한국의 기능학파로서의 거두가 되셨을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제가 많이 여러 번 뵙고 말씀을 나누면 정말 우리 총장님이 이런 지혜는 우리 사모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부정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앞으로 쭉 평하시려면 부정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총장님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총장님이 그냥 따뜻하다 이런 걸로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데, 이익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복지학과에 시각 장애인이셨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그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죠.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항상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수가 되는 데 있어서 인생의 사표를 삼아라, 김용학 교수님을. 그러면서 본인이 본인은 시각장애인이니까 본인이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또 수리 통계 뭐 이런 거 막 배우는데 그 김용학 교수님이 얼마나 자신의 따뜻하게 가르쳐 줬는지, 그 손에 이 좌표를 그리면서 아까 2차원, 3차원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손을 그리면서 나트를 찍어가면서 이익석 교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학생 때 바쁠 때 굉장히 바쁘고 힘들 때 시간을 내서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본인과 같이 동문수학하면서 했던 그 따뜻하고 사랑을 많이 베푼 김용학 교수님을 여러분들은 인생의 사표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걸 저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따뜻함과 능력이 아까 크리스찬어티, 겸손과 또 이 커넥티비티와 크리에이티비티가 본인의 삶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고, 이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삶의 궤적을 또 학문적으로도 펼치셨고 또 학교에 또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교수님, 또 우리 김용학 총장님, 저희 잊지 마시고 저희 항상 기억해 주시고 저희와 또 같은 또 많이 저희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무슨 국가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저희도 어렵습니다. 제가 많이 하여튼 우리 아껴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들 여러분들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학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무리 순서는 그동안 학교를 위해서 또 학과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가르침을 해주신 총장님과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순서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제자들께서 교수님과 사모님께 꽃다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모님도 앞에 나오셔서 같이 꽃다발을 받으시면은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꽃다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사회학과 교수들이 그동안 선생님께서 가르침과 그 다음에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김왕배 교수님께서 사회학과를 대표해서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꽃다발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저도 지금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첩첩합니다. 제 연구실이 위단관 504호고 선생님이 이제 500 바로 옆방이어서 제가 그동안 총장 4년 동안 제가 위당대군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대군은 원래 이제 정치에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냥 외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보통 왕께서는 이제 엽전 한 꾸러미 던져주시면서 옛다 주막에 가서 술이나 먹어라 이렇게 될 텐데 4년 동안 저한테 한 푼의 이런 주어주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위당 대군 자리를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그 교수진을 대표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꽃 증정을 하게 됐는데 문득 그 김춘수의 그 꽃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한 귀절만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김영학 교수님 퇴임 워크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